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2024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방송입니다. 정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한 해였는지요? 2024년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무슨 일들이 그리 많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인간 삶이란 매번 이런 것인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일들도 많았고 불행히도 밤을 꼬박 새우게 만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행사를 망년회라고 부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1년이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 그래도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들이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고 싶은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의 토픽은 해고 통보, 마이크로플라스틱스, 미들 매니저 잡스, 일산화 탄소, 그리고 마야 트레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든 해고라는 해고 통보를 받는 것 절대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요새 해고 통보 방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레이오프를 통보하는 과정에 효율성과 마음의 동정심 사이에 찬반이 무성한데요. 두 가지 최고 밸런스를 유지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중에 비즈니스 최고 효율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해고되는 종업원에 대한 동정심이 더 중요한지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처한다는 것이죠. 요새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중에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이제는 해고하는 방식에서도 한 가지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 회사는 2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엔지니어를 레이오프하는 과정에 텍스트 메시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메일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고 공식 해고 터미네이션 레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 그러면 자동차 회사 빅3 중 한 곳이죠. 그렇지만 GM도 경비 절감, 또 빠르게 변해가는 마켓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의 일원으로 지난달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레이오프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너럴 모터스의 대변인인 케빈 켈리 씨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회사 역시 이 신속함과 우리 회사의 우수함에 최고 중점을 두는 차원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층 더 높은 효율성에 현재 상황의 최적팀 구성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의 최고 우선순위에 맞추는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일부로 최소의 축소를 단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동안 제너럴 모터스가 이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 잡는데 튼튼한 기초 형성에 가담했던 모든 멤버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는 과정에 회사는 레이오프 통보를 이메일로 단행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개인적인 퍼스널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 중에는 만약 질문이 있다면 콜센터에 걸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너럴 모터스는 약간 변명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 차원의 레이오프였고 각각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노티피케이션이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로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센시티브한 일이죠. 이런 일임에도 얼굴을 맞대고 전달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비디오 콜 방식이 아닌 이메일 해고 통보를 두고 막상 유쾌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 미칠 감정적인 여파를 우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해고 이 통보는 이 휴먼 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죠. 이렇게 힘든 과정에 회사는 정신적인 지원과 이들의 우려를 안아주고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간의 이 기본적인 윤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동원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전달한다는 것, 해고되는 사람의 이 정신건강, 그리고 몸 바쳐온 집단에 대한 충성심, 또 직장 내 문화가 한꺼번에 다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실직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스트레스 레벨이나 인생의 만족도도 한층 낮아지고요. 이 정신적인 자신감의 하락 등 이런 결과들은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고 이 중에 자살 비율이나 사망률 증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잃어버리는 실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절대 정신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전에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던 건강하던 사람도 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이후에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가 83%나 됐습니다. 이 대부분이 스트레스에 연관된 것들인데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들이 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실직당한 이해될 수 있는 확실한 이유와 힘든 과정에 이어지는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함이나 스트레스 레벨이 더 커지고 더 큰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갈 수 있죠. 여기다 앞에 말하는 소위 디지털 레이오프는 이번에 해고당한 사람들을 넘어서 직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직장 내 모든 직원들의 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중에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부는 이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 본인도 똑같은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임무 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죠. 이런 불확실함은 리더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전체 내 구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죠. 회사 전체가 한마디로 인간적인 면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고 방식은 또 회사에 대한 평판도 절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충성심 높은 종업원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또 능력 있는 미래 종업원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물론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종업원들도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이고 또 회사 차원의 해고를 해야 할 때 효율성과 인간관계 사이에 힘든 것도 사실이죠. 물론 디지털 방식의 해고, 일괄성이나 스피드면에서 장점을 제공하지만 회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인간관계의 중요한 퍼스널 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해고되는 당사자의 정신적인 웰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고 당사자의 회사 기여도를 높이 사고 변화되는 어려운 과정에 철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죠. 여기서 추천드리는 방식 중 하나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퍼스널 터치를 겸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회사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통보하고 그리고 이어서 신속한 원온원 대면이나 비디오 콜을 통해서 팔로우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죠. 거기다 충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리어 카운슬링, 또 레즈메 라이팅 워크숍, 또 다른 직업을 찾는 데 대한 도움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실직한 당사자들을 돕고 새로운 도전에 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는 가능하면 투명성 있는 대화와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때 그 해고당한 당사자는 한층 더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해고 통보 방식이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가는 빈도수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과연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얼마만큼 들어와 있을까요?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은 뉴스들이 많은데요. 몸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움직여 다닌다는 것이죠. 요새 속속 나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더 마음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폐, 간, 심장, 심지어 뇌 안에도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 안 닿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바다, 강, 그리고 해양 동물에 집중되던 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 초점을 인간들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뀐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스는 이 흙, 식수, 음식 공급망, 또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 떠돌아다닙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스의 정의는요, 이 크기가 사이즈가 1에서 5 나노미터입니다. 아주 너무나 작은 사이즈죠. 어떤 종류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환경에 두텁게 쌓여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플라스틱이야말로 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흡수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이즈나 모양도 너무 다양해서 이것을 연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크기나 모양, 또 폴리머 종류, 케미컬 구성도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영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자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연구도 어렵지만 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간 장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모양도 정말 다양하지만 어떤 것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것도 있으면서 아주 작은 세포 한 개 안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라는 것이죠. 이렇게 몸 안에 들어가 자리 잡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한번 들어가면 몸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 몸 바깥으로 나오는지도 모르는 현실이고요. 이것을 테스트해서 연구해 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얼마만큼 양의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가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보는 정확한 방법도 없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배설물 안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동물 실험 결과에 의하면요, 이 몸 안에 들어가거나 숨을 통해 들어간 것들이 배설물을 통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만 흡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것과 이 축적된 양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끊임없이 평생 축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경에 노출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점점 높아지는데 이 국가 차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배설물로 나오는 대신 그중 일부는 내장의 얇은 막을 넘어서 혈액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플라스틱의 크기, 사이즈는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어느 정도 사이즈 이하가 그 막을 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 실내에 존재하는 이 떠돌아다니는 숨쉬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에어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큰 사이즈는 아무래도 코나 기침 등으로 어느 정도 걸리게 되지만 아주 미세한 사이즈는 쉽게 통과되고 폐를 통해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일단 혈액 안에 들어온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빠르게 프로틴이나 지방으로 둘러싸이게 되면서 둥그렇게 크라운처럼 생긴 모양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양으로 몸 안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닌다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동물 실험에 나온 결과를 보면 몸 안에 모두 움직여 다닌다는 것이죠. 연구팀들이 추측하기로는 인간에서도 다를 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foreign material은 모든 장기 안이나 또 우유나 정액 등 몸 안에 다양한 체액 안에 자리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심지어 뇌 안에 장벽 같은 막이라고 부르는 blood-brain barrier도 넘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 몸 안에서 분해되는 신진대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 박테리아 같이 물리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몸 안에 축적되고 분해되지 않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뇌 같은 곳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답도 과학자들은 아직은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 몸은 역사적으로 많고 다양한 오염에 노출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에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우려를 낳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나오기는 했지만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축적과 인간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연관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리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안에 쌓인 플래크 안에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높은 사람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 연관이 높다고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작은 연구를 보면 플라스틱 레벨이 높은 사람이 염증 연관된 바울 신드롬이나 간 문제의 확률이 높게 나왔다고 했고, 또 UC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레벨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 리프로덕티브 계통 문제나 이 만성 사이너스 문제 확률이 높게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려를 낳는 연구는 동물 대상으로 나온 것인데요. 독성 레벨까지 높아진 플라스틱 양이 세포 안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높은 레벨의 플라스틱이 건강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라는 지적이죠. 이렇게 아직도 과학자들, 연구가들은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연구가들도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으려 부단한 노력 중입니다. 한 가지 입을 모으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코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policy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출을 줄이는 방법에 힘써야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요. 재활용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플라스틱 패키지에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또 플라스틱 면으로 코팅되어 있는 깡통 음식이나 커피컵도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플라스틱에서 조리하지 말라고 덮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스틱에 연관된 뉴스들이 좀처럼 긍정적인 것이 없이 점점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전국적으로 중간급 간부 자리들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미들 매니저 잡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 white collar worker 이런 직업임에도 지금 직업시장에서 요새 상당수의 이 레벨 포지션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체나 비즈니스들은 경제적인 압박과 또 기술들의 엄청난 발전으로 현재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을 들고 있는데요. 이 구글의 순다이 핀차이 CEO 역시 회사의 효율면 증가 목적으로 간부급을 10%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차원의 중간급 간부들이 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주로 매니저급,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들을 주로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글의 변화는 지난 2-3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인데요. 이렇게 간부급들이 하던 일은 이제 매니저급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맡기는 변화를 가져오거나 임무 자체를 아예 없앤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효율성, efficiency를 높인다는 의지는 구글이 앞장서면서 구글은 앞으로도 20% 더 efficient한 회사가 되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 1월 이후 12,000명이 넘는 이 숫자의 레이오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해고가 앞으로 가장 큰 경쟁으로 예상되는 AI 라이벌이죠. 바로 이 오픈 AI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 강력한 위협으로 여겨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국적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차원의 50만 개 이상 직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점점 줄어드는 와이컬러 기회와 포지션이 줄거나 구조 조정이 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셔널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주로 예를 들어서 어카운턴트나 컨설턴트 또 리걸 워커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에만 상당수가 감소됐는데요. 연방노동청 자료를 보면 올해 9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총 1,490만 명 중 370만 명이 넘는 비율이 바로 이 캐테고리입니다. 이 분야 전문 경제가인 줄리아 폴렉 씨는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높은 이자율과 제한적인 통화정책 이유로 이런 것은 결국 투자를 더디게 만들고 경제 성장과 고용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중간 매니저 레벨을 줄이는데 주력하게 자극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특히 AI를 선두로 기술 분야의 엄청난 발전은 이런 중간 레벨 와이칼라 워커들이 담당하는 임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적은 숫자의 종업원으로 더 나은 생산력을 거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자율이 앞으로 더 낮아져도 전 세계 경제는 모두 혁신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은 현 상황에 적응하느라 중간급 매니저들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은 엄청난 경쟁 시대에 빠른 결정과 효율적인 경비 관리 등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포지션을 없애고 한층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구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슈퍼바이저나 이 담당자의 역할을 재분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비즈니스의 결과는 아무래도 순수익이죠. 순수익을 높이는데 사람들의 역할을 재분석하고 미래 직장 구조를 완전히 고치게 만든 현실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운영에 말하는 이 한층 수평적으로 변한 구조라고 하는데 바로 flattened structure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직접 관여하는 슈퍼바이저 숫자를 줄이는 것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매니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옵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시스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내용 중 하나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매니저 임무보다는 오히려 soft skill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soft skill,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적응 능력, adaptability, 그리고 communication, 전략적 생각 능력 등 이런 것의 본인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대사회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AI는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고 생산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공에 절실한 다양한 기술들까지 다 해내는데요. 특히 중간 매니저들, 와이칼라 워커들이 하는 임무를 한층 더 높은 효율성으로 해내는 것이죠. 이런 자동화로 글로벌 차원의 와이칼라 워커들 중 3분의 1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파이낸셜 서비스는 최고로 대체된 분야입니다. 거기다 기술 테크놀로지는 사람들 고용 패턴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잡 오프닝이 740만 개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2021년 1월 이후의 최저입니다. 이것은 예전보다 필요한 인력 숫자의 감소를 의미하죠. 이러므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은 현재 직원들을 해고보다는 새로운 직원 고용을 일단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직업시장은 어떤 상태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 기회는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직업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전통적인 와이칼라 포지션을 찾는 경우라면 앞에 말한 소프트 스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이 최고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어느 분야이건 리더가 되는데 최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직장에서나 커뮤니케이션은 이 연결, 커넥션으로 이어지고요. 또 콜라보레이션까지 합쳐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이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콜라보레이션, 이 세 가지는 중간 매니저, 와이칼라 워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죠. 요새같이 줄어드는 직업시장 현실에도 이 세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와이칼라 워커들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이들에게 기회가 줄어든 의미인데
기본적인 경제 변화도 있겠지만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 변화 이유가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미래 직업시장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일 것입니다. 중간 매니저의 역할은 더 줄어들 것이고 기업 차원의 구조는 점점 더 수평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 차원에서는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중간 매니저나 늘 말하는 white collar worker보다 몇 배 더 중요하고 미래의 성공을 더 보장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이산화탄소하고 달리 엄청나게 무서운 일산화탄소 뭔지 아시죠? 카본 모노옥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예전 우리 어릴 적에 한국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사망하는 기사 종종 보곤 했는데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살인적인 일산화탄소가 요새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그루지아라고 부르는 나라 조지아의 스키 리조트 내 식당 안에서 12명이 사망한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경찰 조사단은 스키 리조트에서 1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구다리라는 이 널리 알려진 코카소스 산맥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 리조트 안에 위치한 인도 식당 안에서 12명의 종업원이 모두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조지아 시민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인도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로 알려진 바를 보면 이 발전기가 통하지 않고 갇힌 공간에서 침실 쪽 가까운 위치에 실내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정전이 되고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켜지고 일어난 일산화탄소 사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인도 대사관 측은 대부분 사망자들 인도 국적이라고 밝히면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의 수도 티빌리시에 위치한 대사관 측은 11명 인도 시민들의 불행한 슬픔을 표시하면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무한한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로컬 정부와 밀접하게 협조를 하면서 사망자들 시신 인도로 이동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도 내놓았고요. 가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탄소는 주로 난방 퍼네스나 발전기, 소형 엔진, 가솔린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이죠. 추운 겨울철에 이런 것들을 틀거나 정전되었을 때 발전기를 틀면서 일어나고요. 이 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겨울철이나 자연재해 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매년 평균 400명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요. 10만 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는 통하지 않고 꽉 막힌 공간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많이 들이마신 경우에 사람이나 동물 중독 사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소가 몸에 받아들이고 사용되는 것을 막고요. 세포의 절실한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심장, 뇌 등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고 사망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 증상을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두통, 어지럽고요. 또 구역질에 토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파올 수도 있고 정신이 몽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가빠오기도 하고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이 환경에 따라서 일산화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농도가 낮은 경우에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경우에 두통, 머리가 멍한 상태가 지속되고 우울증,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구토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 그 노출이 중단된 경우라면 자연적으로 증상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출이 중단되어도 영원히 기억력 상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 심장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관상동맥이 막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만성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우에 청력이 나빠지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인간 테스팅에서도 보면 적은 숫자지만 청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그러면 이 화학기호로 CO입니다. CO. 일산화탄소는 물체가 타는 과정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충분한 산소가 없을 경우 보통 전소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되지 못하고 생기는 결과물인 셈이죠. 어떨 때는 잘못된 이 담배꽁초, 이 주택 화재, 잘못 작동되는 히터, 나무로 타는 스토브나 이런 같은 곳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친구 픽업 트럭 뒤에 타고 있다가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시동을 건 채 서 있다가 뒤에 있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깊은 동굴 속에서도 동물이 그 안에서 죽고 부패되어 가는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탄광에서 타다가 남은 석탄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모일 수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오래된 페인트를 새로 칠하기 위해서 벗겨내는 과정에 사용되는 페인트 스트리퍼 안에서도 일산화탄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미국 EPA는 이런 것이 포함된 페인트 스트리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려면 예방 차원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집안의 침실을 돌아가면서 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차고같이 이 절대 닫힌 공간에서 발전기 제너레이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이것이 중요하고요. 발전기를 집이나 문에서 최소한 20피트 이상 떨어진 절대 외부에 설치할 것을 강조합니다. 집안의 히터나 워터 히터, 또 다른 가스나 오일, 석탄을 사용하는 어플라이언스들은 매년 한 번씩 기술자 점검이 필요하고요. 가스를 사용하는 집안의 모든 어플라이언스들도 마찬가지로 정규적인 서비스 점검이 절대적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집 위에 굴뚝, 침리를 청소하고 점검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또 집안에 춥다는 이유로 이 절대 가스 오븐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또 석탄을 실내에서 태우지 말 것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차고가 붙은 집에서 문 닫고 자동차 엔진을 절대 걸지 말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차고가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라도 최소한 차고 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통하게 하고 시동을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모든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를 구입할 때 이 National Testing Agency seal, UL 사인이 붙은 것을 구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요새 뉴스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집안의 카본 모노옥사이드 디텍터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멕시코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칸쿤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새로운 기차 노선이 들어서서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동안 사실 건설 기간 동안 상당한 이 문제도 많았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2023년 12월 15일이니까 1년 조금 넘었네요. 그때 당시 스페니쉬 이름으로 트렌 마야가 시작되었는데 이 칸쿤에서 메리다로 연결되는 노선의 첫 번째 섹션이 처음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전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는 2018년 수십억 달러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최근 취임한 멕시코 새 대통령이죠. 여자 대통령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은 에스카르세가와
체투마를 연결하는 마지막 섹션 개통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거의 1000마일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기차 노선이 마무리된 것인데 이것은 멕시코의 5개 주와 34개 역을 잇는 거대한 구불구불한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광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로컬 사람들이 이 킨타나루, 유카타나, 치아파스 등 이 주위 지역을 오고 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3개의 구간이 있는데요. 이 칸쿤에서 발렌케를 연결하는 구간이 한 가지고 또 칸쿤에서 체투말 국제공항 연결 구간 그리고 세 번째는 체투말 국제공항에서 에스카르세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킨타나루의 관광보드의 디렉터인 안드레스 마르티네스는 이 중에 특히 칸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스테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번 열차 노선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부르는데 바로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이 칸쿤에 도착해서 유카탄의 캐피털 도시인 메리다를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발렌케의 남쪽 지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정글 지역으로 지질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고 지역이라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퀸타나루의 캐피탈인 체투말로 이어지면서 남부 유카탄 페닌슐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카리비안 해안을 따라가는 퀸타나루 노선밖에 없었다면서 이제 옵션이 한층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개통된 마야 트레인 노선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차 노선을 넘어서 매번 기차가 도착하는 역이죠. 스테이션 지역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단순히 움직이는 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툴룸 스테이션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문을 연 새로운 제과 파크가 연결되면서 자연이 보존되는 천연 내추럴 리저브를 구경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이곳에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연결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로컬 지역의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조그만 박물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차의 좌석에는 2가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투리스트 클래스가 있고 프리미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정글과 해안선을 따라가는 동안 편안한 좌석을 제공하는데 프리미어 클래스의 경우는 좀 더 좌석 면적이 넓고 한 줄의 좌석이 4개 있는 대신 3개만 놓여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11시간 정도 되는 좀 더 긴 노선이 등장하면 잠자는 섹션이나 다이닝 기차도 마련될 전망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티켓은 이 스테이션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도 미리 구입이 가능합니다. 티켓은 보통 티켓 클래스와 거리에 따라서 저렴하게는 이 달러 98센트에서 최고로는 223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마르티네스 씨는 말합니다. 마야 트레인의 2가지 혜택을 강조하면서 앞에 말한 대로 여행 관광객을 위하기도 하지만 로컬 사람들의 트랜스포테이션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 가까운 관광 리조트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운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이 기차 노선은 관광객들에게도 유카탄 페닌슐라를 렌트카 없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한다면서 이 지역의 메이저 공항들을 연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운영 면에서는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부킹의 문제를 기재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에 최근에 올린 기사를 보면 스케줄 문제와 이 스테이션 몇 군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현실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다양한 베네핏과 장점을 가져올 약속임에도 그동안 상당히 다양한 무리를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보호가들, 자칫하면 흐트러지고 부서질 수 있는 이 예민한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를 부르짖었고요. 특히 정글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정치적인 운동가들 그룹은 이런 모든 것은 로컬 마야 커뮤니티를 위협한다고 비난해 왔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 보호단체 그룹은 불만을 접수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그냥 무시되고 말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지나가는 중간에 67km 구간에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장소에 미치는 여파는 치명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에만 거주하는 아주 희귀 동물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야 트레인을 두고 양극화되는 이 상반된 의견 가운데 이번 기차 노선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유카탄 반도의 새로운 관광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때 멕시코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들기로 유명했던 멕시코 남부 반도 지역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관광 부음이 이어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멕시코의 칸쿤이 위치한 유카탄 페닌슐라에 새로운 철도 노선이 깔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칸쿤은 리조트에 다녀온 곳으로 알고 있고 실제 이곳은 관광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마야 트레인 노선으로 다른 관광 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렌트카 필요 없이 유카탄 페닌슐라를 둘러볼 수 있는 옵션이라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과정에 거친 많은 문제점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멕시코 대통령도 개통식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접근이 다양한 문제로 어려웠던 멕시코 남부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인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